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1제 6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에서는 변제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채무 소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변제에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시험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는 합의 충당과 지정 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네, 맞는 말이 되겠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 만약에 채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채무에 충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의 충당이나 지정 충당은 허용되지 않고요.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해서 충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 이익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그러니까 어떤 채무자의 채무 중에서 보증인이 있든 물상 보증인이 있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 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져야 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 순서와 다르게 충당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합의 충당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 담보로 제3자가 발생 또는 이제 발생이 아니죠. 이게 발행이 되겠네요.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 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자, 제3자가 제공한 이제 담보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제 이익이 동일하다 맞는 말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할 채무자가 50만 원을 채권자한테 지급하며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자하고 비용하고 이자부터 이제 충당이 돼야 되겠죠. 50만 원을 채권자한테 지급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금의 변제 충당으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원금의 변제 충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건 적절한 변제 충당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정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변제 충당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 충당을 한 경우에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자, 이거는 합의 충당 방법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지정 충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합의 충당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닌 합의의 방법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749조 이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해서 그 충당의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제 합의가 있다면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충당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할 것이나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저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충당 순서는 채무자도 지정을 할 수 없지만은 채권자도 저 순서에 어긋나게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저 순서에 어긋나게 지정을 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런 경우라면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충당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도 저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8번 문제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는데 만약 그 변제를 받은 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인정된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같은 경우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변제 수령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변제가 무효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변제를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규정들이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면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든지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9번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9번입니다.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제를 수령한 사람이 그 변제받은 것을 직접 채권자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이제 권한자,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자가 변제받은 것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에도 유효한 변제로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 소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는 채무자 갑이 을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병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이제 갑이 을에게 변제했는데 진정한 채권자가 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을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갑이 선의 무과실로 변제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변제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채무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채무자 스스로도 그 변제가 무효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채무자를 위한 거니까 채무자가 그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자기가 뭐 무효라고 주장하면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그 여부는 이제 그 갑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그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11번입니다. 채권자 갑에 대한 을의 채무를 제3자인 병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갑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을의 채무, 그러니까 채권자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이제 갑이 채권자이게 되겠죠. 제3자인 병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갑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을의 채무는 소멸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병이 자신의 채무인 걸로 착각하고서 변제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부당이득으로서 이제 그 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유효한 변제가 아니니까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뭐 채권자가 이제 채권 증서를 훼손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채권자가 이제 유효한 변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채권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자신의 채무라고 착각해서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것에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당이득 반환 이제 그 변제한 병은 이제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고요. 갑한테 변제했다 할지라도 그 유효한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을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12번입니다.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에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원칙적으로 변제자가 지정 충당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정 충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제 수령자가 지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그 채권 변제 수령자의 지정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법정 충당 방법에 의해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법정 변제 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행기 도래 여부는 실제 이행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유예가 되었다면은 유예된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행기에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출석 시험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판례 못 봤던 게 있었죠. 그래서 그 판례 못 봤던 거, 그러니까 5주 수업 때 판례 못 봤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6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 우리 5주 제 수업 내용 중에 판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판결은 아니고요. 사례인데요.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때 이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이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이제 목적물 인도에서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인 경우에 채권자 지체 중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행 제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을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 상태에서 갑이 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갑의 과실에 의해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채무자가 매도인이 목적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집에 없어가지고 그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중에 매도인이 잘못해가지고 그 물건을 떨어뜨렸다. 근데 그게 이제 중과실은 아니었고 또 고의로 떨어뜨린 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 물건은 부서졌기 때문에 매수인이 물건은 받을 수 없지만 매매대금은 매도인한테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를 좀 용납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갑이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지만은 채권자 지체가 성립됐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된 것은 아니니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반대견해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갑은 이제 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을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했던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는 낙약자한테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요약자나 낙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이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후라도 요약자도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낙약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낙약자 같은 경우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 사유를 수익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그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갑이 이제 요약자고요. 그 다음에 을이 낙약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자, 고 이 점을 연락했다. 자, 병은 갑 대신에 을이 매매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을의 채무의 이행을 이제 갑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직접 채무를 이행하면은 갑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을 을에게 알렸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을이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법률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을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은 병은 채권자니까 을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을이 이행 지체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갑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원상회복 관계, 만약 갑이 계약을 해지한다면은 원상회복 관계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원상회복 당사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 사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인 병이 있었는데 갑한테는 병이라는 채권자가 있었는데 을이 병에게 직접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한테 넘김으로써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죠. 불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서 을이 병한테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한 거죠.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고요. 자, 그 불능이 되었는데 이행 불능을 이유로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고요. 이제 이행이 불능이 됐으니까 을이 매매 계약을 해지를 했죠. 이 경우에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을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합의해자 같은 거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을이 이행 불능을 이유로서 계약 해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해서 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을이 청구에 대해서 병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제 병은 첫 번째, 자신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갑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제 그 기본 관계가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만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병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자, 두 번째, 채권에 기해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병은 자신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의 기초에서 단축급부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즉 1억이라는 돈을 갑한테 지급하고 갑이 그 돈을 병한테 지급하는 것을 줄여서 직접 병이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은 자신의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1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변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또 자신은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주장은 틀렸죠.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즉 병한테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계약 해제의 효력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을이 병한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제 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을은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병한테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원상회복의 법리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을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계약 해제에 의해서 병의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병이 수령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판례는. 왜냐하면 병이란 사람은 갑이란 사람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수단으로서 을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 병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수령한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약이 해제된 이후로도 여전히 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병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 것과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계약이 해제된 다음부터는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또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주장 중에서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읽어보면서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말들 중에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요. 만약에 뭐 한다면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수령한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병한테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 판결의 내용인데요. 요 판결의 내용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면 될 텐데, 자, 요 부분이 이제 그 판결의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급부는 기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진성 사이의 채권 관계에 기인한 급부일 뿐이므로 기본 계약의 당사자라고 했으니까 원고는 요약자가 될 테고요. 소진성은 낙약자가 되겠죠. 원고는 요약자가 될 테고요. 이 소진성이라는 사람은 낙약자가 되겠죠. 뿐이므로 제3자인 피고, 여기서 이제 피고는 제3자, 수익자가 피고가 되겠죠. 수익자, 피고가 되겠죠. 제3자인 피고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요. 기본계약에서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당연히 원고와 소진성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논거입니다. 기본 관계는 해제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대가 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제3자의 급부 수령은 즉 수익자의 급부 수령은 요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정당한 수령으로서 그러니까 요약자와의 관계, 이 채권 관계에 기초해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제3자에 대한 낙약자의 급부에 의하여 요약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며 이제 낙약자의 급부에 의해서 요약자가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 유효한 결제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결제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약자가 유효한 변제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낙약자로서는 제3자가 아닌 요약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돼요. 자,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낙약자는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돌려받아야 되는 금전이 있다면은 만약 요약자가 무자력이라고 한다면 낙약자는 돌려받지 못하겠죠. 만약에 내가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나중에 계약이 해지됐을 때 상대방이 무자력이라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럼 내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위험도 내가 인수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약자가 혹시라도 무자력이었다면은 다른 채권자들은 요약자의 채권자들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데 수익자한테만큼은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요약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원상회복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한테 계약상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결과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요약자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이 경우에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이제 급부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자는 자기가 요약자로부터 유효한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약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근데 그 수익자, 요약자의 관계에서 자기가 계약상의 동시행위 항변이라든지 또는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낙약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낙약자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자가 요약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들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수익자는 낙약자한테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요 판결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판결하고 11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복잡한 그런 판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읽어보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지는 않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 두 가지 판결 한번 읽어보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10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사자들이 그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그 다음 11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교환 계약 같은 경우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판결이라서 여러분들이 10번 판결과 11번 판결은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만 읽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나 좀 어려운 학생들은 이 두 가지 판결은 조금 제외해 놓고 판례를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판결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변제에 관련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변제 중에서도 변제 의의와 그 다음에 변제의 방법 그리고 변제 충당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제 제공이라든지 대물 변제, 이제 공탁 같은 걸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상계 이외에 또 이제 그런 채무 소멸의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채무 소멸의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제 변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변제라고 하는 것의 의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만족을 통해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그런 법률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채권이 만족을 얻은 상태, 즉 급부가 이루어진 상태를 이제 변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위해서는 이제 변제 행위 또는 이제 이행 행위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채무가 소멸될 테니까요. 근데 그 변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행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법률 행위의 결과로 이제 이행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금전의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물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제 행위 자체, 이행 행위 자체 속에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법률 행위, 물권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변제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결과를 변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변제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변제 행위라고 하는 이제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법률 행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변제 자체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변제 행위를 통해서 변제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변제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변제라고 하는 것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준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준법률행위라고 보는 이유는 단순한 이제 그 채권의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 이외에도 변제하는 사람의 변제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준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표시에서 의사는 아니고 이제 단순한 어떤 사실상의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제라고 하는 것은 변제 의사 플러스 채권의 만족이라고 하는 변제 결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률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변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대부분 다 채무자가 변제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변제를 하니까 채무를 변제할 테니까요. 그렇지만은 채무자의 대리인이라든지 또는 재산관리인도 변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도 변제를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제3자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라든지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제3자가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제3자의 변제가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 변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채무자 의사에 반한다 여부를 이제 법원에서는 판례는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자이거나요. 또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 이 자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변제자 대위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당한 변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거와 똑같은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기준인데요. 이해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자, 저당 목적물의 매수인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X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 채권자가 있겠죠. 저당권자인 채권자,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있을 테고요. 만약에 갑이 채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실행될 테고요. 그러면은 매수인인 을은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을이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권자한테 대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저당권이 실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모든 저당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제 그 저당권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이제 결국은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배당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증감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하게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안심하고 채권자가 채무를 발생시켜도 근저당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과 안심하고 외상 거래를 한다든지 뭐 물품 공급,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저당권이 소멸해 버리면은 그 기본 계약 관계도 종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 버리면은 결국은 후순위 저당권자도 권리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 즉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같은 경우가 그렇죠. 뭐 보증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증인 같은 경우도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증인 같은 경우는 보증 채무를 직접 이제 부담하는 자니까요. 이제 이거는 자기의 보증 채무를 이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채무를 부담하진 않지만은 이제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의 저당권에 대해서 강제 이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즉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제3취득자가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의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변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의 법적 의미는 첫 번째는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은 채무자에 대한 이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 또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또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은 나중에 이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대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두 가지 기준이 그대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상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제3자의 변제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채무자는 왜 제3자의 변제를 자기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제3자의 변제를 반대할까요? 단순히 이제 갑이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 경우에 제3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3자 병이 이제 변제자가 된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한다면은, 즉 만약에 을이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채권자가 병에 대해서 이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이제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뭐 이제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또는 을에 대한 그 을로부터 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은 갑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결국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경우이라면은 이제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제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고 한다면은 이 병이 변제했을 경우에 단순히 변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근거한 또는 사무관리에 근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병한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갖고 있던 권리가 이제 병한테 이전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 대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의 이제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서 이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변제자 대위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병이 변제하고 나면은 뭐 을한테 고마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은 을한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던 채권을 뭐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이 병한테 이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병이 갑한테 변제하게 되면은 채권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을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제 수령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제 수령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자는 당연히 채권자가 대표적인 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겠죠. 근데 채권자의 대리인이나 또는 수령 보조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뭐 수령을 위해서 받아오라고 이제 부탁한 그런 사람도 수령 보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수령 보조자도 변제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변제 수령 권한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채권이 압류되거나 또는 채권이 입질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변제 수령 권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이고요. 편의상 요 채권을 이제 갑의 채권을 A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채권자가 이제 갑의 채권자의 채권자.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집행채권자, 채권자, 제3채무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그냥 갑을 병으로 부를게요. 자, 채권자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갑이 이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 채권자는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하는 목적은 이제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나중에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압류 채권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 요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압류를 하는 이유는 압류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전부 명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압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 판결,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압류를 해두게 되면은 만약에 을이 갑한테 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또는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가압류 이후에 압류를 바뀐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채무를 변제해 버리면은 나중에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아서 또는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을한테 이행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을은 갑한테 압류 이후에 갑한테 변제를 했더라도 채무의 변제 사실을 병한테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변제 수령 권한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변제의 효과를 병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이제 그 채권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지우고요. 입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요 A 채권을 채권자가 이제 요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금전을 빌립니다. 금전 대여를 하면서 이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죠. 금전 대여를 하면서 병이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담보를 요구하면은 요 A 채권을 병한테 채권 질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채권 질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병이 A 채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병은 직접 아까 이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처럼 직접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질권자 입장에서 갑이 만약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병은 직접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을은 병한테 채무를 변제해야 되겠죠. 근데 채권 질권이 설정된 다음에 을이 병한테 변제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병이 을한테 입질 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행을 청구했을 때 을이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채권이 입질된 경우나 또는 압류된 경우에는 변제 수령 권한이 제한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나 채권 질권자에게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또는 채권 질권이 설정된 다음에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를 압류 채권자 또는 채권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도 유효한 변제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준점이자는 변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 취급이 됩니다. 채권의 준점이자라고 하는 사람은 채권자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채권의 준점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채권 증서와 인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무효하고 취소됐지만은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표현 상속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채권의 준점이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이제 채권의 준점이자가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변제 수령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선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인 것에 대해서 무과실인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도 유효한 변제가 되고요.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자한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소멸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준점이자에 대한 채무자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준점이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 즉 자기가 선이었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변제 수령자가 변제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채권자한테 변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즉 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변제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인데요. 이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도 역시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 소지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영수증 소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발행한 영수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변제자가 선의이거나 또는 무과실인 경우에는 그 변제가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영수증을 끊어줬는데 그 영수증 자체가 위조된 영수증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에 의해서 이제 그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조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의 준점이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위조된 영수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정당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채무의 변제가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이제 뭐 당연히 법조문에도 있고 책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 판례를 찾아보면은 판례를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판결이 난 경우는 이제 최소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종합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종합법률 그 정보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에 관련된 판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변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변제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또 변제를 누가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변제의 장소인데요. 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또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 변제의 장소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의 약정도 없었고 또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어디서 변제할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물이 있는 장소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물 채무 같은 경우에는 추심 채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채권자가 직접 와서 그 목적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니까 추심 채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밖의 경우에는 뭐 종류물 채권이나 그 밖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또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참 채무나 송부 채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변제의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변제 수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 제공과 변제 충당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변제 제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 제공이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변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제 행위만 있으면 바로 변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의 협력을 얻어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상태, 이제 채권자가 받기만 하거나 또는 바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직전의 상태, 이거를 변제의 제공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직접 현실적으로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변제 제공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채권자가 이제 변제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그 현실적인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는 다 변제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일정한 이제 뭐 급부를 받아라, 변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했을 때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변제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구두의 제공을 하게 되죠. 자, 원칙은 현실 제공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의 변제 제공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 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변제 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가 이제 이행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행위항변권에서 이행의 제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이행의 제공이나 변제 제공을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행의 제공이나 변제 제공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제 제공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동시행위항변권을 이제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시행위항변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동시행 항변권에서 얘기했지만은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의 제공이 없다면 상대방은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죠. 다만 이제 그 일방 당사자가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이제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그 이행지체 효과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변제 제공도 역시 계속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변제 제공을 했는데, 즉 이행 제공을 했는데 이행 제공이 중단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동시행 관계가 살아나게 돼서 그래서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효과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이제 갑이 이행 제공을 했다. 만약에 이제 갑이 이행 제공을 했다. 이행 제공을 했다면은 첫 번째는 갑 자체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갑이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을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갑이 이제 이행에 제공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을의 채무가 이행 지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이행을 했는데 이제 갑이 이행 제공을 했는데 을이 받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제 수령을 거절했을 경우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을 지체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되죠.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랑 같이 관련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변제 제공의 효과라고 이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자 지급 의무는 채권자 지체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양자가 중촉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되면은 목적물의 보관이나 변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한테 그 부분의 비용을 이제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채권자 지체가 있게 되면은 위험의 이전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채권자 지체 효과 중에 요 채권자 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변제 제공이 있으면은, 즉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채무가 변제되거나 세 가지 결과밖에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채권자 지체의 효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채권자 지체의 효과는 변제 제공이 없더라도, 즉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죠. 어떤 경우가 그래요?
구두 제공이라도 해야 되는 경우들, 이행을 거절하면은, 수령을 거절하면 구두 제공이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영구적 불수령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해서 요 효과들이 그대로 발생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위험의 이전이라고 하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위험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채무자가 변제 제공, 구두의 제공이라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하는 거. 538조에서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이 이제 불능이 됐을 경우에 그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538조의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채권자 지체는 원칙적으로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지만은 538조의 위험의 이전이 되기 위한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위험의 이전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했던 거니까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변제 제공과 상관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다만 위험의 이전이라고 하는 채권자 지체의 효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이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행 제공이 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물의 현상 인도 의무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특정물의 현상 인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자 있는 물건을 이행 제공하더라도 일단 이행 제공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은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하자가 심각한 경우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를 이유로 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물건을 급부했을 경우에 그 수령을 거절하는 식으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물건도 일단은 변제 제공에 이행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걸 받지 않으면은 채권자 지체가 성립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가 받지 않더라도 그거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종류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종류물은 당연히 이제 당사자가 어떤 성상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등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별도로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중등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특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특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변제하는 것도 뭐 무효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상대방이 수령을 한 경우에는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비록 이제 적법한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그 적정한 특정이 아니었지만은 그 경우라도 특정된 물건을 이제 매수인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경우에는 이제 581조에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것도 아까 이제 특정물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너무 심각하면은 계약 해제의 사전 효과로서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역시 뭐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수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물건으로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달라라고 하는 완전면 급부 청구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변제 제공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제 충당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변제 충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 충당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 충당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제 충당은 이제
뭐 채무가 예를 들면 A 채무가 있고 B 채무가 있는 C 채무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어느 걸 갚긴 했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갚은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이 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금전이 뭐 이제 1억을 변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1억이 어느 채무에 변제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변제 충당의 방법은 첫 번째는 합의 충당에 의해서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만약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한 것에 대한 충당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충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은 이제 그 지정 충당이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정권은 그러니까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변제자가 충당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지정을 해서 어느 채무에 충당될 것인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정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 충당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지정도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즉 채무를 변제하면서 어떤 채무를 위해서 변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 변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지정충당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정충당, 합의충당은 당연히 뭐 당사자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충당이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지정충당의 경우에는 변제자가 충당될 채무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제자가 채무를 변제하면서 나는 A 채무다 또는 B 채무다 또는 C 채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변제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변제자가 이제 채무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에 충당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지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수령자가 이제 어느 채무에 충당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제 수령자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변제자가 즉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때는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 충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제 충당에 있어서의 지정 충당에서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서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즉, 그 의사 표시에 따라서 채무의 소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충당의 방법인데요. 당사자 사이에서 지정도, 어떤 채무에 충당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는 경우에는 이제 법정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법정 충당의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네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있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충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 개의 채무가 A, B, C 채무가 만약에 이제 모두 다 변제기에 도래했거나 또는 모두 다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미리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이 되느냐?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이 됩니다. 즉 채무자의 입장에서 변제 이익이 가장 큰 채무에 충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변제 이익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이제 변제기 도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변제기가 먼저 도래할 채무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변제기에 차이도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무액에 비례하여서 충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충당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변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변제가 이루어진 것,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채무에 충당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행기 도래 여부라든지 뭐 변제기 도래, 여기 변제기네요. 변제기인데 빠졌네요. 변제기 도래의 순서죠. 변제기 도래의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그 명확하죠. 이제 채무액에 비례해서 충당한다든지 명확한데 변제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좀 불명확한 말이죠. 추상적인 말이죠. 따라서 이제 어느 경우에 변제 이익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변제 이익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갑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A 채무가 있고 B 채무가 있고요. 갑을 채무자라고 합시다. 갑을 채권자라고 합시다.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A 채무, B 채무, C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인데 첫 번째, 이자부 채무가 무이자부 채무보다 변제 이익이 더 많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 채무는 이자부 채무인데 나머지 B, C 채무는 무이자부 채무이다라고 한다면은 을이 변제한 것은 당연히 A 채무에 먼저 충당이 돼야 되겠죠. 연대 채무보다 단순 채무가 변제 이익이 많다. 요 C라는 채무는 다른 채무자들과 다른 채무자와 연대해서 갑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A 채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을만이 부담하는 채무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연대로 부담하는 채무보다는 을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채무가 더 변제 이익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 채무보다 자신의 채무가 변제 이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A 채무는 을 자신의 고유 채무인 것이고요. C 채무는 보증 채무인 경우에 C 채무가 보증 채무라고 하는 것은 C가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 을이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주채무자가 있는데 그 주채무자의 채무를 을이 보증하면서 갑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부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A 채무와 C 채무가 있는데 A 채무는 을의 고유한 채무이고 C 채무는 사실은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을의 채무이긴 하지만은 다른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채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의 채무 A 채무가 변제 이익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자가 제공한 담보권이 있는 채무와 무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가 더 변제 이익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A 채무를 위해서 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C 채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은 갑이 A 채무에 대해서 이제 A 채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X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X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을이 자신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A 채무가 더 변제 이익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을이 A 채무에 대해서 아까는 담보로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C 채무에 대해서 병이란 사람이 물상 보증인으로서 병 소유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은 이제 이 X라는 것은 이제 병이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C 채무는 담보권이 있는 채무이고 A 채무는 담보권이 없는 채무이지만은 을 입장에서는 A 채무나 C 채무나 자기가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것을 갚든지 자기한테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무가 변제 이익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담보로 제공한 그 물상 보증이 있는 채무와 물상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물상 보증인이 있는 채무. 뭐 예를 들면 아까 C 채무에 대해서 병이 물상 보증인이 되었다. 또는 뭐 정이란 사람이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부담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C 채무와 A 채무 사이에는 변제 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요 변제 이익이 있냐 없냐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지만은 채무자 스스로가 담보로 제공한 것이 있을 때는 담보로 제공한 그런 담보가 있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는 그런 채무가 담보가 없는 채무보다 변제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어떤 것에 이제 채권자가 그 여러 가지 채무에 대해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어떤 채무에 변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경매의 경우에 이제 경매의 경우에 배당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변제 충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정 충당의 방법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채무자가 지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채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매 절차에 관여할 여지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명 사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법정 변제 충당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변제 충당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경매에 의해서 이제 변제 충당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법정 변제 충당 방법에 의해서 충당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채무자가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 채무자의 지정에 따른 충당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채무에 여러 개의 급부가 필요한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그 채무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충당 방법들이 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 충당과 합의 충당과 지정 충당과 법정 충당의 방법들이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는데 항상 변제 충당은 비용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채권과 B 채권과 C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A 채권에 이자 이제 비용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 채권에 이자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있겠죠. 원본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채무가 뭐 예를 들면 1억을 변제했을 때 A 채무냐 B 채무냐 C 채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지정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지정도 없었다면은 변제 충당, 이제 법정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 충당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기를 먼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A, B, C 중에서 어떤 거를 충당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남는 게 있을 때는 또 A 이자, B 이자, C 이자 중에서 어디에 충당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자까지 충당을 하더라도 더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A 원본, B 원본, C 원본 중에서 어디에 충당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충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만 충당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순서는 지정 충당에 의해서나 당연히 법정 충당은 이 순서에 따라서 법정 충당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세 번째로 이제 단계별로 충당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지정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도 비용, 이자, 원본이라고 하는 충당의 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원본에 먼저 충당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비용부터 먼저 충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비용이자 원본이라고 하는 것도 합의 충당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순서를 변경하는 건 가능해요.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먼저 원본에 충당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부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당사자의 그런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 저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된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뭐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서 이제 충당이 일어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충당의 경우에는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충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합의 충당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인 합의 충당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합의 충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채무자가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원본에 충당된다라고 지정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제자가 지정 충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수령자가 지정을 할 수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변제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법정 충당의 방법에 따라서 변제 충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지정을 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먼저 원본에 충당된다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게 전혀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불이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원본에 먼저 충당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충당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인 합의 충당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죠. 변제자뿐만 아니라 변제 수령자도,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에 반해서 변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오늘은 수업 내용이 많지 않았죠. 여기까지 이제 변제 충당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변제자 대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변제자 대위에 관한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확실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자 대위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변제자 대위에 관한 문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이제 공동저당의 문제가 따라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물권법은 안 배웠으니까 공동저당 부분은 안 배웠지만은 이 공동저당을 빼놓고 변제자 대위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세트로 굴러가면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면은 물권법의 공동저당의 내용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일단 이참에 물권법상의 공동저당 내용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두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